자, 안녕하세요. 역사 이제 12번 학습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16번, 7번 학습지까지 쭉 가볼 건데 이번 기말고사 범위는 16번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이제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문화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범위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중국사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문명에 대해 배울 때 고대 문명에서 중국 문명 그리고 주나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나라. 근데 이 주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점차 시간이 갈수록 우리 봉건제를 실시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원래는 혈연 관계였던 이 봉건제도가 점차 희미해져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나라는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힘을 잃고 수도를 옮기게 되었고요. 이렇게 주 왕실이 약해지면서 춘추 전국 시대라는 게 찾아오게 됩니다. 크게는 춘추 시대랑 전국 시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이걸 구분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서 그냥 우리 춘추 전국 시대라고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파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제도라던가 인물 이름이 너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도 같은 경우에도 제로 끝나는데 중국사 인물 중에는 황제들도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황제들도 제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로 끝나는 게 사람인지 아니면 제도인지 이게 너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쌤이 필기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모로 체크한 거는 쌤이 항상 인물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는 제도의 이름이다 라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구분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습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 주왕실이 약해지면서 춘추전국 시대가 나타났다라는 얘기 금방 드렸었죠. 이때는 어떤 도구가 주로 보급이 되었냐면 철기가 주로 보급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철제 무기도 만들어지고요. 또한 철제 농기구도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면서 철제 무기로 인해 전쟁의 규모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철제 농기구는 그 이전에 썼던 이 돌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가는 내구성이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전쟁의 규모도 커지고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었다. 자, 이렇게 군사력도 커지게 되었고 경제력도 커지게 되면서 이 당시 춘추전국 시대의 각 나라들은 서로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으니까 언젠가는 이 중국을 다시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했기 때문에 서로 강해지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부국강병이라고 불러요.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들을 강력하게 한다라는 뜻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 당시의 왕들은 무엇을 했냐면 신분과 상관없이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뽑게 됩니다. 이때 다양한 사상가들이 나타나고 또한 그들이 이끄는 여러 제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들을 우리는 제자, 백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내용을 살짝 보시면 제자는 여러 학자, 백가는 수많은 학파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학자가 이끄는 수많은 학파를 우리는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제자백가의 대표적인 사상가와 그 사상이 4가지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난번 수행평가를 하면서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유가, 묵자의 묵가, 그 다음에 노자의 도가, 마지막으로 한비자의 법가, 이렇게 4가지 사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을 읽고 이게 무슨 사상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진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덕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공자의 유가고요. 또 이 유가에 대항해서 유가는 자신과 상관이 있는 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 임금에 대해서만 사랑을 한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묵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게 노자의 도가였고요. 마지막으로 법과 제도를 엄격히 정비를 해서 사회 질서를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게 한비자의 법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밑에 나와 있는 설명과 이 사상의 명칭을 구분 지을 줄 아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당시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오랜 기간의 분열 시기를 겪고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왼쪽에 지도 보시면 여기에 진이라고 있죠. 이 진나라 같은 경우에 법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까 봤던 사상가들 중에 한비자의 법가를 받아들여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가지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게 되면서 국력을 키우고 결국에는 중국을 통일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진나라의 왕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를 시황제라고 칭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진시황제라는 이름으로 잘 알고 있죠. 이 진시황제 같은 경우에 시황제는 첫 번째 황제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삼황오제라고 해서 굉장히 어진 임금 8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의 뒤에 붙는 명칭이 황과 제였거든요. 이거를 본따서 만든 글자가 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보다 더 높은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 진시황제는 넓어진 나라를 통치해야 했기에 중앙에서 직접 지방에다가 관리를 파견하면서 지방을 다스리는 군현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군현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어서 지배를 했기 때문에 군현제라고 불러요. 그 밖에도 여러 다양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나라가 통일이 되면서 다른 것들도 통일해야 될 게 생겼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문자라던가 아니면 무언가를 재는 단위들 있죠. 부피라던가 무게같이 무게를 재는 단위도 우리나라에서는 킬로그램으로 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로 재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통일을 해도 이제 서로의 그런 일상생활에 있어서 통일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피나 무게를 재는 단위, 즉 도량형까지도 통일을 시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법가로 다스렸던 나라이기 때문에 법률도 통일을 했고요. 이때 도로를 다니는 바퀴 폭을 갖게 만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로에 이제 폭을 정비를 할 수 있게 되고 모든 도로를 어떠한 수레로도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통일 규격을 만들었다. 문자도 통일했다. 그리고 화폐 또한 진나라의 화폐로 통일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군수 같은 경우에는 이 군현 중에 군을 다스리는 지방관이었는데 밑에 보시면 봉건제에서의 제후와 군현제에서의 군수는 어떻게 다를까 적혀 있죠. 쉽게 생각하면 제후는 그 지역을 독립적으로 알아서 다스려도 됩니다. 하지만 군수는 왕에 의해서 그 지역에 파견된 관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립적이지 못해요. 오히려 왕이라고 보기엔 일단 황씨라 해야겠죠. 황제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보는 것이 더욱더 정확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 시황제는 또 다른 정책을 펼쳤는데 당시 흉노라고 하는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북쪽에 그 이름도 유명한 만리장성을 쌓고 또 남쪽으로도 군대를 보내가지고 베트남 지역 그 주변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외로 펼쳐나가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 당시 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저쪽 서역, 따지자면 페르시아 지역까지도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 진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어 발음으로는 친이거든요. 이 친이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에 전파가 되면서 오늘날 차이나라고 하는 중국 국가 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법률을 엄격하게 진행을 했고요. 법가가 아닌 다른 사상은 엄청나게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분서갱유라고 해서 책을 불태우고 또 유학자를 죽여서 묻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사람들의 원성을 엄청나게 사요. 또한 만리장성 짓느라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갈아나갔고 또 병마용갱이라고 해서 당시 진시황이 죽고 난 뒤에 무덤을 엄청난 규모로 만들거든요. 이러한 대규모 공사로 인해서 사람들의 반발을 크게 삽니다. 결국에 진을 통일했던 이 시황제가 죽고 난 뒤에는 이제 진시황제처럼 강력한 사람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 진승오강의 난으로 인해서 국력은 약해지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곧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승오강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변방에 국경지대 수비에 명을 받고 길을 떠났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제 시간이 도착을 못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당시 진나라 법률에 따르면 이렇게 왕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든 저러든 죽는 거야. 내가 이대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가도 죽고 반대로 내가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러다 죽어도 죽는 거란 말이야. 어차피 똑같이 죽는 거다 보니까 당시 이 두 사람은 그럴 바에 우리 반란 일으키자.
뭐 이 왕후장상, 왕이 되고 제후가 되고 장군이 되고 뭐 재상이 되는 그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게 진승과 오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나라가 멸망한 뒤에 중국은 크게 초와 한이라는 나라로 둘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 둘이서 열심히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에 한나라가 중국을 다시금 통일하게 됩니다. 이때 한나라를 통일했던 사람이 한의 유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고조고요. 이후에 한무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무제는 원래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한나라가 통일됐을 때는 군현제를 수도 부근에서만 시행을 했어요. 아직까지 한이 지방까지 권력이 닿지를 못했던 거야. 그래서 지방에는 봉건제를 실시하고 수도 주변에서만 군현제를 실시했는데, 무제 때는 힘이 더욱더 강력해지게 되면서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황제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하게 되었고, 이 당시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황제의 통치를 뒷받침했습니다. 한무제는 내려오시면 유학을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삼았다라고 적혀 있는데, 특히나 이 유학을 기본으로 삼았던 이유는 밑에 나옵니다. 부모에 대한 효와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나라를 지배할 때 이것을 사회적인 규범으로 만듦으로써 알아서 이제 왕에게 충성을 하고 알아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러면 나라가 좀 더 질서가 안정이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통치 이념이자 생활 규범으로서 이 유교라는 것을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무제는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로도 열심히 정복 활동을 펼치면서 영토를 넓히는데, 이때 흉노라고 하는 북방에 있었던 나라에게 승리를 하게 된 뒤에는 서역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서역은 위에도 적혀 있지만 당시 한나라 서쪽에 있었던 중앙아시아 나라들이라 보시면 되고, 뭐 쉽게 생각하면 페르시아 쪽 방향에 있는 나라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비단길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특히 이때 장건이라는 사람이 이때 흉노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대월지라는 곳에 동맹을 맺으러 가거든요. 대월지로 동맹. 근데 이 대월지로 동맹을 하러 가는 길에 흉노한테 또 납치도 당하고 여러 이제 뭐 일을 많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펜을 떨어뜨려가지고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이 한나라에서 이렇게 대월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곳으로 가는 길을 하나 닦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길이 바로 비단길입니다. 이 비단길을 활용해서 이후에는 중앙아시아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에는 동쪽의 고조선이라던가 남쪽의 베트남까지도 공격해서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무제가 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뭔가 많이 하려면 돈이 필요해. 돈은 어디서 뜯어내요? 당연히 백성들한테 세금을 뜯어내게 되겠죠. 그러면서 농민들은 몰락을 하게 되었고, 이때 몰락한 농민들의 토지가 팔릴 거 아니에요. 그때 관리들이나 상인들이 이 토지를 사들여서 굉장히 넓은 토지를 보유한 이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을 우리는 호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요. 그들에게는 호족은 한 명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당시에 농민들의 토지를 사들여서 엄청나게 넓은 대토지의 소유자가 된 사람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또한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나라가 한번 이제 왕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한번 멸망을 했다가 다시 또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그때 후한이라는 나라가 또 세워지게 되어요. 그래서 이 후한 중기 이후에는 나라가 사실은 점차 이제 몰락의 길을 겪게 됩니다. 어린 황제들이 계속해서 즉위하게 되니까 왕의 어머니 쪽, 그리고 내시들 있죠. 이 황간이라고 불리는 이 내시들이 정치에 심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서 사회는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에 황건적의 난이라고 해서 머리에 노란 두건을 두른 이 반란군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결국 후한은 멸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어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의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아시아의 한나라 당시 때 문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지금도 오늘날 중국 사람들에게 우리의 약간 원조격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진보다 한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쌤이 저번에 이제 설명하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중국은 대부분이 한족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한족의 한이 이 한나라 할 때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민족이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한에서 남긴 문화들이 지금 중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 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어요. 역사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과거 신화의 시대 때부터 무제 시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이 편찬이 됩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후 중국 역사서의 하나의 그런 모범 사례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책을 만드는 사람이 이 사기의 형식을 빌려서 역사책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졌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이 사기의 편찬 방식을 본따 가지고 삼국시대 역사책을 삼국사기라는 글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쭉 쓰지를 않고 어려운 말로는 기전체라고 부르는데, 각 사건별로 그리고 좀 이 중요성이 있는 인물들 위주로 나누어 가지고 서술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이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체륜이라는 사람이 나무 껍질이라던가 천 등을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제지수를 발전시키게 되었어요. 이때 체륜이 만든 종이는 엄청나게 가벼웠고 만들기도 쉬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통 뭐를 썼냐면 대나무를 썼거든요. 그 대나무를 갈아서 뭐 종이를 만들었나? 그게 아니라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우리 흔히 죽편이라고 해서 이런 쪼갠 대나무를 연결 이어가지고 여기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래서 실생활에 사용하기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고 보관하고 이동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종이를 개발하게 되면서 훨씬 더 가벼운 이제 무게로서 이용을 할 수가 있었다. 오른쪽에 내용 마저 보자면 유목제국을 이룬 흉노 적혀 있는데, 흉노는 이제 중국 북쪽에 보시면 이렇게 넓은 초원지대가 있었거든요. 이 초원지대에 거주하고 있었던 민족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흉노는 당시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을 무렵에 원래 세력을 빠르게 키우다가 진시황제의 공격을 받고 한번 쭉 밀려나요. 그런데 진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중국 내부에는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 틈을 이용해서 흉노의 묵툭선우라고 하는 흉노의 지도자가 흉노와 그 이외의 여러 부족들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유목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직 한나라가 통일이 된 뒤에도 완전히 나라의 형태를 제대로 갖춘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한나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한에게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럼 이 거두고 그냥 물러나느냐? 그게 아니겠죠. 약속을 받아내요. 평화를 유지하는 대가로 한나라로부터 뭐 곡식이라던가 아니면 여성 인질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옷감이나 식량 같은 것들을 쉽게 말하면 삥 뜯어버린 거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흉노의 세력이 점차 커지면서 점차 여러 한나라 출신 인물들이 흉노로 들어가가지고 군사나 행정 분야에서 활약을 보입니다. 그런데 흉노도 결국에는 이 세력이 기울게 되는 게 아까 금방 살펴봤던 무제 있죠. 한 무제가 기마병, 이제 말을 타고 가는 군대를 육성을 한 거야. 그 전까지는 대부분이 걸어 다니는 보병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흉노는 대부분이 말을 타고 다니니까 말은 자 이제 부족한 그림 실력으로 그리자면 말이라고 봐주세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이렇게 있고 사람이 이렇게 올라타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높이가 높아. 근데 보병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칼 같은 거 들고 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위에서 보다 보니까 밑에서 위로 공격하는 게 위에서 밑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이 위에 있는 사람은 그냥 칼 들고 쑥 하면 이 사람 바로 머리를 댕강 자를 수가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 얼굴 공격하기도 쉽지가 않아. 리치가 좀 딸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마병이 훨씬 더 유리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마병을 한나라가 육성을 해서 복수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흉노가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그 중에 흉노 일부 민족들은 한나라에 오히려 조공하는 등 그런 친선관계를 유지했지만 점차 흉노는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12번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 비단길 내용은 여러분들 한 번만 더 비단길이란 게 어떤 것인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쌤이 따로 설명은 추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